병원이나 학원 등에서 결제하실 때는 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적이거나 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안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 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월세를 이체하시고 받으셔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으셔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안정의 이재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나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중 우선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은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 금액을 따져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에서는 60세 이상이신 분들이거나 20세 이하이신 분들에 한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 요건도 충족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신 분이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쓴 신용카드나 이분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 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고 하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천만 원이신 분들이라면 그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각 카드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거를 쓴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그리고 7천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에 있어서도 모든 금액을 다 사용금액으로 인정을 해주진 않는데요. 예를 들어 공과금이나 초중고 대학에 지불하는 교육비,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사용 내역들은 해당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이나 학원 등에서 결제하실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마련 저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건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이신 분이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 같은 것을 무한정으로 납입한다고 모든 금액을 인정해주진 않는데요. 연간 한도 300만원이면 월 납입금액 25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 금액을 납입하시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40%를 곱해서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을 가입하시고 나서 5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소득공제에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공제 대상자들과 본인이 피보험자로 있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12%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무한정 납부하신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간 한도가 100만원, 월 납입보험료가 8만원 정도면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보험을 드시게 되면 이것 또한 연간 100만원, 월 납입료 8만원 정도 해서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용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본인 65세 이상인분, 6세 이하인분, 그리고 난임시술비, 또 미숙아나 선천성 장애가 있는 아동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각 사용처별로 세액 공제율도 다른데요.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 30%, 미숙아, 선천성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급은 20%, 그리고 본인 65세 이상인 분, 6세 이하 인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의료비 지급을 하신다면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서 등을 꼭 보관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요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라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이거나 애견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안 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의료비를 지급하셨거나 실손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으셨다면 이 금액은 해당 사용금액에 포함이 안 되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만 따져서 소득이 초과하시는 분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굴 위해 그 교육비를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한도가 달리 정해지고 있는데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라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연간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 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학원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고 이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의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지출을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취업을 하셔서 타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이동하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하실 텐데요. 해당 월세에 대해서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이면서 총 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급 내역이나 이체 내역이 필요하고 등본상 주소지가 그곳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꼭 전입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 급여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또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라면 월세 금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해당 월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시고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총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월세를 이체하시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으셔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의 15% 또는 12%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라면 15%를 5,5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6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저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3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에만 납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어떤 분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 안정의 이재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